마케ter 이상규입니다. 여러분들 뭐 훈민정음이라고 그러면은 뭐 거의 다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일들이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얘기를 다시 환기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훈민정음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 책의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도 있고, 글자 이름으로서 훈민정음도 있고, 양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글자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개화기를 지나면서 주시경 선생이 제안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물론 조선조 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의 글자 이름을 음문이다, 또는 통식글이다, 안글이다, 암글이다, 여자들이 쓰는 것이다, 통시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한글을 좀 표배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유학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한글 소통이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중국적이고 소위 명을 존숭하는 명나라에 반대되는 그런 처사라고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민간들이 사용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거리가 상당히 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양반 가문에서도 한글이 상당히 널리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경북 울진에 가면은 해월당 황씨, 평의 황씨라는 아주 명문 집안이 있습니다. 그 해월당의 부인, 전주이씨 부인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미 한글로 되는 소송 문서를 관아에 제출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상도에서는 한글이 널리 사용됐다. 양반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퇴계 선생이라든지 또는 농암 선생, 이런 분들이 이미 한글을 가지고 많은 가사들, 시조들을 짓고, 또 조선 후기에 내려오면은 영천 지역에 있는 박일로 선생, 노계 선생이 한글로 아주 많은 시조 작품과 가사 작품들을 써냅니다. 아마 셋째 시간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다고 속하고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문을 잘해야지 대접을 받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문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자를 배워야 되죠. 한자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천 따지 금을염 누르광 누릴 때 하늘천자가 TN인데, 중국 원래 발음은 TN입니다. TN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천으로 됐죠. 텐에서 천으로.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어가 우리 말로는 중국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한자의 토속음, 하늘, 천을 알아야 돼요. 이 천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 천, 따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사실은 한문을 잘 하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소위 무엇이 필요했을까? 한문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소위 소통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다. 그래서 우리 영남 지역의 선비 양반들은 한문도 잘했지만은 한글도 능통하게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동의 내압에 여러분들 학봉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한 자랑스러운 학봉 선생이 산청 지역에 임진왜란 때 경상도 관찰사로 전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진주성에서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달 전에 안동 내압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편지. 바로 왜 학봉이 부인에게 한글로 된 편지를 썼을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한문 공부가 조선조는 많이 시키지 않으니까 그러한 전통이 최근에 와서 조선조 후기 17세기 말부터 경상북도에만 있는 아주 유명한 여성들의 문화, 소위 내방가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방가사는 여성들끼리 교육을 위한 계녀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는 시집가서 시부모 그리고 제사 범절 그리고 아이 육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치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여성 교육을 기록한 것이 계녀가라고 하는 내방가사입니다. 아예야 들어봐라. 오늘이 신행일 때 어머니가 딸이 시집가는 날 시집가는 딸에게 내방가사를 손으로 적은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그럼 그 딸이 그걸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내방가사를 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늘 그걸 내갖고 눈을 흘리면서 어머님이 써준 글을 읽습니다. 그 내방가사가 나중에는 한양가라고 하는 조선조의 역사를 전부 다 가사로 쓴 책입니다. 이만한 책이에요.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의 여성들 교육이 굉장히 고급 역사, 문화, 시, 소설 전반적으로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바로 그 한글 창제한 책을 한글 창제한 내용을 쉽게 풀어쓴 것이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상하게도 훈민정음 해례라는 책이 2가지가 전해옵니다. 하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한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 이 책은 유네스코 인류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북 안동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상주에서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라고 또 하나가 더 발굴이 됐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딱 30석장이에요. 30석장짜리인데 내가 보니까 19장 정도밖에 없어요. 다 째갖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대구 경북에서 왜 이런 나왔느냐. 여러분이 좀 이상은 합니까? 궁금하네요. 소위 우리 한글로 기록된 모든 책 속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안동의 음식팀 이방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시부인 재령이씨 집에 시집간 장시부인이 쓰는 음식팀 이방이라고 하는 조선조의 음식을
48가지의 음식을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음식 요리센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그뿐만 아니고 음식 요리서 술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책이 무려 18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굴된 책들이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일들이죠.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한글 속에 다 들어있다. 한글 속에 모든 지식 정보들이 들어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가공 처리하는가에 대한 그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선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전파하고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단추부정명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조가, 특히 세조가 불경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어진 한글을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보급 전략으로 세조가 바로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불경들 중에서 법화경, 능원경 등등 모든 불경 경서들을 세조 때 와서 집중적으로 불경들을 한글판으로 번역 작업을, 언해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우리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원인석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한글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용비어천가. 그 다음 때는 원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세종이 지으신 불경 개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아들 세조가 석보상절이라고 해서, 석보는 뭡니까? 석가의 계보를 상세하게 절목으로 쓴 책이라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뭐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와 똑같은,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전생기와 석가모니의 후생기를 함께 엮은 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려시대에 여러분들 유명한 행사에 유명한 책이 뭡니까? 네? 그렇죠. 바로 세조께서 고려시대 때는 팔만대장경이라면은 조선시대의 팔만대장경과 버금가는 책이 뭡니까? 원인석보라는 책. 아까 얘기했는 원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제를 합친 겁니다. 합쳐서 세조가 원인석보라는 책을 만드는데 권 25권입니다. 25권이 있는데, 요사이 같으면 뭐 타이프라이터로 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에 목각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25권이라는 거질의 불경을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불교 신비대사라든지 여러 불교의 원로들이 세조를 도와서 불경을 언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해를
분업 조치합니다. 서울에서 말밖에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간경도감, 간행할 간자 경서 불경을 간행하는 도감을 만들었던 거예요. 간경도감을 안동에 광흥사라고 하는 절과 상주에, 옛날에는 요새는 뭐 대구지만 옛날에는 이 영남의 우도는 제일 중심이 상주입니다. 상주. 좌도는 경주, 우도가 경주, 좌도는 진주, 상주, 진주, 상주, 경주, 이게 삼각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경상도고 경상남북도가 아니죠. 좌우지간 우리 경상도가 이러한 역사적 백그라운드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훈민정음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훈민정음을 국어학하는 사람, 학자로서 지식으로서 습득하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고만 이해만 해주시고, 공식으로 제가 목표하는 것은 한글을 가지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나라 글자 자모 숫자를 감아보면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로, 선, 밑으로 짝대기, 빗금, 동그라미. 요거 4개 위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물론 반액은 있는데 그거는 제쳐놓고 4가지 획으로 우리의 모든 텍스트, 한글로 쓰여진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입니다. 컴퓨터가 뭡니까? 0, 1입니다. 이원론이에요. 훈민정음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아가 여기부터 아가 남이 되고 여기 가면 넘이 되죠. 남하고 넘하고는 뭐의 차이입니까? 음이냐 양이냐의 차이예요. 어와 우도 마찬가지죠. 우와 마찬가지.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이유가 바로 이원론이죠. 옳고 그러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종 25년 1443년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창제를 했습니다. 이 창제에 대한 것도 학설이 좀 달라요. 저는 1443년도에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훈민정음 A본.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지음 이교 전공하야라고 하는 가난 군자 처음 표현하는 소리와 같으니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A입니다. A를 들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이건 책으로 안 나왔어요. 그 세종이 이제 문자를 다 만들어 놓고는 집현전 학사 8명을 불러놓고 내가 이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설을 따르라. 그래서 제일 앞에 훈민정음 서문이 들어가고 서문이 세종대왕에서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라라고 하는 그 언어를 하면 한문 그대로는 국지음 이교 중국하에 나오고 그 다음 주 훈민정음에 A에 있던 28자 글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 주에 본론으로 가서 훈민정음 해례라는 집현전 학자 8명이 합동을 해서 그 책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의 뜻을 쉽게 풀이한 책을 훈민정음 해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정인지의 후소 서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책이 완성된 것은 세종 28년입니다. 1446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대한 착오들이 생겨납니다. 책이 만들어진 것을 훈민정음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관학파들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어문학과 관학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른 지방대학 사람도 짝소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날이 10월달로 된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원래는 세종 25년 1443년 12월달에 창제가 되어 있는 것을 해외 해설책을 만든 1446년 9월달, 양력으로 한 사람은 10월달이 되는데 이거를 한글날로 또 제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겠어? 한글 창제하고 책을 해설한 책하고를 개념 착각을 일으켜서 책을 낸 거를 훈민정음 완성, 창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43년도 그때 창제했다 그래 배웠는데.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요. 반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포라고 하는 것은 왕조실록에 반포된 책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반포했던 거는. 반포한 것은 책을 몇 번 찍어서 누구에게 보냈다 라고 하는 내사기를 써서 책을 보내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 날짜를 바로 훈민정음 해례가 완성된 무렵을 반포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날을 제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거기에 반역을 한 거죠. 세종 26년 10월에 9월 상한에 그러니까 양력 10월 달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반포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한글날이 왜 10월달, 그 북한에서는 한글날 10월달 안 합니다. 북한은 12월달인데 그걸 또 양력 환산해서 연초 봄에 한글날을 제정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한글과 관련된 것들이 참 복잡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그래서 이 훈민정음과 관련되어 있는 몇몇 가지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째, 두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이 논의 속에서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는 또 더 머리가 골치 아프게 복잡하거든요. 심지어 세종대왕이 통시에 앉아 있다가 창문 창사를 보고 창문 창사를 보고 기억, 미움 다 있습니다. 통시에 앉아가 똥 누다가 창문 창사를 보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런 창사일대설부터 시작해서 범자기원설, 무슨 기원설을 오만 추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자가 누구냐? 세종대왕이다. 아니다. 세종대왕의 가족들, 대왕들이 만든 것이다. 아니다. 불교의
심리대사가 만든 것이다. 심지어는 박연이 만든 것이다. 오만 학설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대왕이 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A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정인지 서문에도 나옵니다. 세종이 새로 28자를 만들어서 집현전 학사들에게 걸어놓고 해설을 쓰라고 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집현전 학사들이 책을 집필한 것은 훈민정음 8학자들과 세종이 함께 만든 거고, 문자를 창제한 것은 유일하게 세종대왕이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왜 위대한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일반 임금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왜 그랬을까? 세종대왕은 명나라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었겠어요? 여러분들 이성계가 우리의 한반도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사실은 이성계 할매는 여진족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을 왜 만들었느냐?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겠죠.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역성혁명 구태타 하는 게 없었습니다. 왕조 시절에 칼 제일 힘신 사람이 나라 치면 끝이에요. 이성계가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여진족을 명나라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아주 끈질기고, 그게 금나라, 청나라로 연결되는 소위 고구려와 발레를 걸리면 말갈족 계열이 그쪽 여진 계열이에요. 그 중국 사서는 우리 사서에 보면은 이 소위 동이 오랑캐이죠. 동쪽 오랑캐, 북쪽은 북측, 몽골족, 서융, 융은 지금 중국 저 끝에 있는 남만, 베트남 쪽. 이 네 개 T가 제일 골치 아픈 데가. 그 중에 동이가, 그래서 우리는 동이 안 끼어들어가려고 동이를 욕합니다. 그래서 친중화 중심으로 우리는 중국의 아주 그 A범대로 우리는 학습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하고 저희 여진족하고 다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딜레마가 빠져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사가 아주 불명예해 준 거예요. 여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해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말단이었어. 만주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계는 바로 송나라 때 여러분들, 송나라가 아주 대단한 문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송나라 그럼 누가 있습니까? 주자가 신유학을 체계화합니다. 그 이전에는 공자 명자치 마음대로 있다가 이걸 종합적으로 주자가 정리한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여러분들 성리학이라고 하면 요사이 말한 사서, 오경, 주역 이것만 성리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리학은 천체 천문학, 수리학, 아까 얘기한 역학, 농서, 직설의 소위 말하면 조선 후기에 대두가 된 실학의 스펙트럼입니다. 세종대왕은 바로 송나라의 성리학, 주자 성리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조선 치국의
배경 바탕을 바로 그런 폭넓은 주작의 바탕 위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그 앞에 태도는 무관이었다. 그래서 세종이 명나라와 소위 조선을 개국을 허락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를 세종이 영락제를 꼬신 거예요. 외교를 했는데 그 외교의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여진족들을 쫓아냅니다. 어디로? 중국 요동반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저 홍룡강 하류까지 중국의 소위 영역이 못 미쳤어요. 소위 말하면 도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사 개설을 한 것이 영락제 저 홍룡강 저 끝말이에요. 바로 그 일본 놈들이 헤엄쳐서 넘어올 수 있는 그 기퉁에다가 도사를 개설할 때 도사 개설하려면 병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한테 야, 너 그 여진족도 우리한테 보내두고 그 대신 너가 개척해서 육진 개척했는 부분 너 나라로 인정해 줄게. 소위 말한 두만강과 압록강의 경계가 확정된 게 그때라. 세종대왕은 대단한, 그러면서 세종이 얻어온 게 또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번국에는 전부 다 용이 발틈 4개밖에 없습니다. 임금 복장에. 세종은 기브앤 테이크예요. 외교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종은 5조 융복을 하사를 받습니다. 중국이 너희들을 나라는 번국이 아니고 정식 한 국가로서 개체로서 황제의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게 세종 왕조실록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의서, 의학유치 책을 수백 권을 찍어냅니다. 농사직설도 수백 권 찍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청와대 안에 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벽시도 뿌리고 농사 짓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 그 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 고리가 어디있느냐?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황극경세서.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굉장히 예민한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음악에 대한 대단히 조예가 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편경을 만드는데 소리가 다 이상하다고 해서 딱 가보니까 금줄이 까만 줄이 그까지 깎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깎여진 것까지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황극경세서에 아주 중요한 예의가 정음과 정성사상, 바른 소리, 바른 왜 이게 나왔을까? 중국은 나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동네하고 저쪽 산동성하고 저 밑에 윈난성하고는 전혀 디퍼런트 랭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제가 1989년도 중국 처음 방문했을 때 중국에 그 가이드, 대학을 나온 가이드들이 저 윈난성에 가면
저끼리 말이 안 통해요. 저끼리 말이 안 통해가. 그 당시에 중국의 자막에도 전부 다 저 표준 공통어 자막이 나왔을 정도.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면은 결국은 백성을 올바르게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성 정음 사상이 세종대왕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통치의 기본 철학이고 기본 바탕이 된다. 그래서 하늘 철자를 어떤 동네 가면 티엔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탐, 뭐 천, 턴 별별 소리가 다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도 그 북경하고 그렇죠. 상해하고 좀 다르죠. 아주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주 흥미로운 게 한 가지, 한자음에서 히읗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요, 히읗이 시옷으로도 바뀌고 기역으로도 바뀌고 탈락되기도 하고, 이게 만주로 쭉 내려오면 일본까지 그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 한자음을 어떻게 통일하고 또 한자를 못 배운 우리 백성들은 뭐 마음에 드는 소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한문보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학이고 뭐고 제일 중요한 이것이 언어의 소통이다. 이러고자 홀빼 있어도 마침내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을 펴지 못하니까 그 안타까움을 세종대왕은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지극히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누구든지 골고배하라 민주정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원리들이, 과학적인 정신들이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내는데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계속 조선 후기까지 이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종에서 성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이 슬슬 바뀝니다. 주자 가운데서 경악만, 퇴계 선생, 율곡, 경악만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농학, 의학, 이거는 저 천민들이 하는 기다, 중인들이 하는 기다. 그 소위 말하는 이러한 소위 조선조의 상류 계층들이 우리의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뜻을, 아코디언을 이만큼 벌리는데 쫙 쪼그려놨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에서 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의 차등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970년,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라고 하면서 한글의 덕택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앞에 대자보가 그 당시 가장 클런트한 정보들이 거기 다 실려져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글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소통의 힘.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하고 잘 사는 아주 이 문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역점을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국민정음 창제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걸 아까 제가 논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은 국민정음 창제는 세종 25년 1443년이었다. 해놔놓고 그걸 확대 해석한 것은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1446년도에 6년도에 반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반포에 대한 오해설, 창조에 대한 오해설, 창작자에 대한 오해설들이 다양한 이론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특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국민정음은 과연 반포하였을까? 반포 안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다면은 증거를 가지고 오느라. 자, 국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뭐 통상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다,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피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아까 그 세종이 왜 이걸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절실한 상황은 바로 주작의 그런 지식적 배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훈민정음을 배우면서 세종대왕께서 만들어낸 이 한글의 창제 정신 내면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새롭게 이 한글 창제 정신을 평가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끝으로 그 서문학적 배경에 대한 것은 조금 난해한 일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대체하고 여러분들 흔히들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뭐 여러분들 최만리를 완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최만리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건전한 비판자였고 또 그 건전한 비판을 세종대왕이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본다면은 세종대왕의 댐댐이 세종대왕이 치국을 하는 그 통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상소는 실질적으로는 최만리는 의문까지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인 중국과 명나라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혹시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섞인 항구였다. 이 최만리라는 분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집현전에 소위 요사이 같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최만리를 폄훼하거나 최만리 아주 양반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훈민정음의 명칭 문제도 뭐 아까 제가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만 사실은 훈민정음이 저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한글로 지켜낸 사람은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왜? 그래서 남성들 유아적인 사람들은 암끌이다. 암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조 후기에 특히 여성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한글밖에 없었다. 물론 여성들 중에서도 한문을 잘하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여성들이 주로 소설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 지역에서는 내방가사,
또는 편지, 상장, 제문 이런 것들을 주로 남성들은 유세차, 모녀, 뭐 이렇게 쓰는데 여성들은 유세차, 우리 아버지, 아베, 엄매, 보고 싶은 우리 아베, 엄매 이런 식의 원문으로 쓴 제문들이 특히 영남지역은 집집마다 여러분들 아마 옛날 시골에 할머니들 계셨으면 집집마다 이런 당지리에, 광주리에, 창호지에 썼는 글들이 적은 글들이 만큼 쑥쑥 쌓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지켜온 사람은 바로 우리의 여성들이다. 암글이 아니고 사라들은 전부 뭐 유학한다고 설치때 한문 활동하는 여성들이 우리 한글을 전통을 지켜간다.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